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착착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마음먹고 계획한 대로 그렇게 척척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갈 필요도 없겠죠. 네, 오키 씨는 고민이 많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산책을 하면서 오.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해봐요. 그래요. 네. 산책을 하면 리프레시가 되나요? 네, 아무래도 생각을 계속 하면서 걷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 생각에는 말이죠. 주저앉아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생각들을 여행지에 모두 내려놓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풍경도 감상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하면서 좋은 기운을 얻어서 돌아온다면 일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답답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 12월 3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자 이제 12월 3일 추워요. 네. 완연한 겨울.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확 겨울이 왔어요. 네. 낮에는 좀 포근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낮도 춥죠? 그렇습니다. 음. 낮에 제가 이제 입고 온 게 코트인데 음. 코트 안에 내복을 꼭 입어야만 코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네. 저는 이제 코트를 안 될 것 같아서 음. 그냥 잠바 입고 다녀요. 그렇군요. 네. 이 날씨가 추운 만큼 이런 풍경들이 많습니다. 김장, 김치를 담은 여러 박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특히 식당들에서는 뭐 식당 앞에 그런 김장거리들을 잔뜩 깔아놓고 그러니까 말이죠. 한꺼번에 대용량으로 김장을 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김장, 김치를 다양한 곳에서 담근 김장 김치를 맛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김치가 들어오고 있다는 들어오고 얘기죠? 있습니다. 어디죠? 예. 어디요? 어디서요? 뭐 식당에 있다 보니까 주위의 분들이 아이고 밥 잘 먹었어요 이러면서 김치도 주고 뭐 그렇고 식당 안에서도 이제 김장을 해서 저희 집으로 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김치가 다양한 맛의 김치가 오는데 어느 때는 김치가 굉장히 맛없는 게 오기도 하고. 맛없는 것도 있나요? 그 중에? 아, 그렇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맛있는 김치가 오기도 하고. 저는 이제 외가에서 담근 김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뭐가 다른데요? 물이 달라요. 맞- 지난번에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물이 달라당했죠. 물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다릅니다. 뭐 똑같은 배추라 할지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담그는데 물만 다를 뿐인데 그렇게 맛이 근데 이제 다르다. 완전한 똑같은 방법은 아니겠죠. 이제 제 외가는 전라도기 때문에 네. 전북이기 때문에 전북은 이제 찹쌀죽을 김치 속에 넣습니다. 네, 찹쌀죽을 넣으면 굉장히 좀 칼칼한 맛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갈치젓 또 넣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칼칼한 맛이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참맛이라고 감칠맛. 그래. 감칠맛이 잘 돌게끔 김치가 담궈서 와요. 이제 익었을 때 감칠맛이 나거든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맛없는 김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김치 자체가 비려요. 지나치게 짜거나 지나치게 싱겁거나 그런 것들은 익어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묵혀두는 건가요? 묵혀두죠. 차라리 묵은지면은 김치찌개라도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아직 어머님께서 김장을 안 하셨던 모양이죠? 아니, 저번 주에 할머니 댁에 가서 하셨어요. 네. 김장 증후군이 좀 있으시던가요, 어머니께서? 할머니가 주도적으로 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할머니가 좀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네. 오키 씨는 김치를 좋아하는 편인가요?
저는 갓 만든 거. 김치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게 뭐 옛날에는 특히 더 심했어요. 옛날에는 정말 갓 만든 거 아니면 안 먹었거든요. 요새는 그래도 좀 먹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갓 만든 게 제일 맛있네요. 오키 씨는 이제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웬만큼은 먹어요. 김치도 안 좋아하고요. 뭐 당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지? 네, 당근은 확실히 안 좋아합니다. 네. 그 당근이 왜 싫어요? 글쎄요. 제가 제 입맛에 맛이 없으니까 싫다고 하겠죠. 홍시 맛이 나는데 왜 홍시 맛이 나시는 네, 그런 당연한 질문을 하시다니. 그렇군요.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산 김치를 먹기 위한 전쟁이 겨울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권순철 홍옥희와 함께하는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네, 최근 영하권의 추위와 첫눈이 찾아오면서 겨울의 문턱으로 성큼 들어섰는데요. 분야별 월동 준비 A부터 Z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말이죠. 해외 직구 많이들 하실 거예요. 잘하면 득템의 찬스를 건질 수 있지만 무턱대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해외 직구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세계인이 사랑한 화가죠.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해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이국제의 전복톡톡에서는 약이랑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아까도 저희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날씨가 본격적인 겨울이 왔음을 알리는 듯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월동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이 오키 씨는 월동 준비 하시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딱히 월동 준비라고 할 건 없고 그냥 침대에 전기장판 깔아두는 거?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주변에서는 어떤 월동 준비를 좀 할까요? 주변에서요? 월동 준비? 글쎄요. 뭐가 있으려나? 그건 본 것 같아요. 약간 이따가 저희가 말할 건데 그 에어캡으로 이렇게 창문 같은 데 싸두는 거? 그거는 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오래된 이불로 이제 보일러를 꽁꽁 쌓아매고 비닐을 탁 치고 뭐 창문 틀마다 스펀지 꼽고 이게 문풍지라 그러죠. 바람이 안 새게 이렇게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작업을 하면 겨울이구나 이런 생각 좀 들 때가 있어요. 옛날 주택에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요즘은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는 좀 생소한 그런 그렇죠. 장면이에요. 이게 단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재래식으로. 근데 요새는 아파트니까 워낙 아파트는 따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뭐 보일러만 약간 더 틀면 내복만 입고 돌아다니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어릴 때는 이랬단 말이에요. 자. 굉장히 옛날 사람? 네, 그런 거 좀 알아두세요. 네, 방송을 하면은 알아두시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월동 준비를 재래식으로 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다 보일러가 돼 있고 난방 장치가 돼 있으니까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생활이 편리해졌어도 우리 주변에 월동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월동 준비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예, 먼저 말이죠. 이
좀 실내 온도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날이 추워지면서 보일러를 켜는 가정이 많아요. 그렇죠? 오기 씨는 어떠세요? 저희 집도 보일러를 켜놓는데요. 저희 집은 외출할 때는 꺼놓고 나가요. 외출 보일러에 외출 표시가 있거든요. 네. 버튼을 누르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 집 앞 보일러는. 그리고 자기 전에 약간 난방을 좀 더 높여놓고 평소에 생활할 때는 좀 이렇게 많이 높이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본인이 스스로 옷을 더 두껍게 입는 정도로 해서 난방비 줄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겨울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많이 듣죠. 이 평소보다 겨울에 전기세가 2배 이상 오른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추워져 버린 날씨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올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면서도 난방비 부담을 좀 덜 수가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런 생활 속 팁들을 알려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생활 속 방법들로 실내 온도를 3도 이상 높이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전기 난방기기의 사용을 자제하는 거예요. 뭐 추운 겨울에 난방기 사용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요. 히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전기 장판이나 전기 온풍기 그리고 전기 스토브 같은 것들은 40와트짜리 형광 등 20개에서 30개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면서 과다한 전기 요금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을 최소화하고요. 보조 난방기기로만 활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요. 이 전기 난방기 1대1 그러니까 전기 난방비 1대1 와트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한 대 1kW.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기 난방기 한 대당 1와트 이렇게 하루 4시간씩 20일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월 9,760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거의 10,000원인데요? 그렇죠. 10,000원꼴로 여러분들이 전기를 아끼면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전기 난방기를 하루 4시간씩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20일 동안 10,000원을 네. 절약할 수 있다. 네, 이런 팁이 있었고요. 음. 또 제가 아까 잠깐 말을 소개를 했었는데 해드렸죠? 네. 일명 그 뽁뽁이라고 불리는 에어캡 있죠. 음. 이게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에요. 왜냐하면 나 말씀드릴 건데 일단 순철 씨 집에서는 이 뽁뽁이 겨울철에 사용하시나요? 네, 사용하죠. 어머니께서 저희 집은 이게 춥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기 때문에 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어머니께서 작업을 해주세요. 역시 필수 아이템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에어캡을 창문에 붙이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가 차단이 돼서요. 단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네. 1인 가구가 많아서 이렇게 혼자 에어캡을 어떻게 붙여야 할지 설치해야 할지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어캡 붙이는 방법이요.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먼저 창문 크기에 맞게 에어캡을 자른 다음에요. 분무기로 창문에 물을 뿌립니다. 그 위에 에어캡만 딱 붙이면 됩니다. 뭐가 없어요. 그냥 물만 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렇습니다. 이 또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바닥에 뭘 깔면 더 좋아요. 이 뭘 깔아야 되냐면은 카펫. 그렇죠. 양탄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카펫이나 러그를 까는 거예요. 아니면 이불 깔아도 되고. 네. 이 카펫은 바닥에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는 동시에 바닥에 온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카펫이 없는 경우에는 큰 담요를 깔아서 난방을 한 뒤에 그 잔여를 보존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카펫이나 담요가 좀 왠지 진드기가 서식하기 좀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탁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근데 카펫은 또 청소를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진공 청소기만 이렇게 카펫을 청소한다고 해도 이게 진드기가 없어지는 건지 아닌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청소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청소하기 힘든 카펫은요. 롤 테이프로요. 먼지를 제거하고요. 굵은 소금을 뿌려서 손으로 문질러주면요. 네. 소금에 미세먼지가 달라붙어서 함께 털리게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청소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막 티셔츠 바람, 반팔 바람으로 아파트를 활보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안 됩니다. 네. 연료값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월동 준비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내복 입기를 이제 실천해야 돼요. 이 내복은 예전에는 어르신들만 입는 촌스러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네, 움직이는 것도 좀 불편하고 네. 옷맵시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복 입기를 꺼리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네, 특히 뭐 청소년기의 그 학생들은 되게 외모를 되게 중요시하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그래서 내복을 더 안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학교 갈 때 내복 입고 가라. 그러면 난 싫다. 이러고 이런 식으로 오키 씨가 싸우기도. 그랬을 것 같다는. 네, 얘기 제가 생각이 바로 제가 바로 그 그래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내복이 종류가 다양하다고요? 네, 요즘은 내복이 정말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음. 얇으면서도 보온성이 뛰어난 제품이 많아서 젊은 분들도 요새는 꼭 내복을 챙겨 입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내복을 입으면요, 적어도 3도 이상 체온을 높여줘서요, 집이나 회사에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내복을 입고 있습니다. 따뜻하네 아주. 네, 3도 이상 지금 노파가 있는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전기세 적게 나오는 꿀팁 알려드릴까요? 꿀팁, 네. 허니팁.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네. 바로 보일러 청소입니다. 보일러를 청소를 하나요? 네. 오, 이 보일러를 청소를 해두면 네. 1년에 좀 한두 번 정도를 해야 돼요. 이 오, 보일러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청소를 해두면 열 전도율이 높아져서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보일러 배관에 녹물이나 각종 이물질이 쌓이면 열 전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네요. 맞네요. 이때 청소를 통해서 물과 공기를 빼면 난방 효율이 높아져요. 또 한 가지, 사용한 지 10년이 넘은 보일러는 난방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전문가 상의한 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니까요. 네. 이 모든 물건은 수명이 있거든요. 음, 모든 물건은 수명이 있으니까 그걸 체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저희 집 보일러도 사용한 지 10년 넘어가니까 갑자기 고장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그래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보일러 점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주부님들이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운 날씨에 세탁기가 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 단독주택 사용하시는 분들,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복도형 아파트 사는 분들은 공감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물이 들어가는 급수 호스에 물이 남아있거나 물이 나가는 배수 호스 안에 물이 남아있으면은요, 얼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얼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세탁기가? 일단 세탁기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세탁기 통 안에 물을 서너 컵 정도 부어주고 탈수 버튼과 동작 버튼을 누르면 물이 빠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배수 부분이 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탁기 뚜껑을 열어서 세탁물을 다 빼내주시고요. 50도에서 60도 정도의 물을 통 내부와 빨래판 상부까지 충분히 채워주시고요. 엄청 뜨거운 물이에요. 네. 5, 60도면. 네, 정말 뜨거운 물. 뚜껑을 닫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려줍니다. 굉장히 한참 기다려야 돼요.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탈수 버튼을 누르고 동작을 시키는데요. 이때 배수 호스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세탁기 안에 있던 물을 완전히 제거하고요. 이번에는 헹군 버튼과 동작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요. 이 메모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이 세탁기가 좀 전문적인 기계 아닙니까? 빨래를 빨아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메모 좀 잘 해두시고, 이 중요한 걸 좀 더 알려드릴게요. 또 중요한 게 있나요? 여기까지 했는데도 작동이 안 된다면 억지로 해결하지 마시고 서비스 센터, 네. AS 센터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면 연락해야죠. 네, 연락해야 됩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무엇보다 세탁기가 얼지 않게 예방을 하려면요. 배수 호스에 굴곡이 생기지 않게 아래로 두시고요. 네. 사용 후에는 덮개를 열어서 통 내부에 물기를 꼭 말려주세요. 그리고 세탁기가 있는 공간이 추운 곳이라면요. 세탁기 본체 이불을 꼭 덮어두시고요. 오. 세탁기 양쪽으로 종이 박스나 신문지를 두면 콘크리트 벽 쪽으로 오는 차가운 공기를 막아줘서 이 세탁기 어는 거를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집안은 월동 준비 다 됐습니다. 음. 네, 다 됐으니까 밖으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밥도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나요? 네, 그럼요.
월동 준비가 꼭 필요한 자동차예요. 자동차. 추위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동차도 또 정밀한 기기가 들어있거든요. ECU라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에. 굉장히 아껴줘야겠네요. 아껴줘야 됩니다. 그 난방이 제대로 안 되면 자동차도 얼어요. 네, 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발생할지도 모를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되는 게 자동차의 이 민감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동차의 또 정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이 되는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 부동액 점검을 해야 됩니다. 부동액. 네. 물과의 비율이 말이죠. 네. 50대 50대 비율. 그러니까 50대 50 비율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부동액과 물을 50대 50대 그렇습니다. 비율로요? 네. 그리고 부동액의 상태와 양을 점검을 해가지고 교환한 지 2년 그리고 4만 킬로가 넘었다면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엔진 오일 교환도 해야 돼요. 각종 오일은 오염도의 양을 점검을 해가지고요. 네. 교환을 하고 만약 오일이 새는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는 배기관 등에 닿아서 화재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불이 날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정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네. 눈이 많이 오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타이어를 점검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겨울철은 눈길, 빙판길 운행이 많기 때문에 이 운행 전에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반드시 점검을 하고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스노우 체인을 차량 내에 이렇게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이 내리는 날에는 좀 운전을 하기가 겁나긴 해요. 약간 되게 미끄러질 것 같고 조금만 실수해도 확 돌아가기 때문에 차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여성 운전자분들이 좀 많이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 네. 가급적이면 이 눈을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네. 눈이 쌓인 도로를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할 때 이때는 스노우 체인을 장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좀 쉽게 알려드리면 네. 전륜 구동 차량은 앞바퀴에, 후륜 구동은 뒷바퀴에 장착을 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눈이 없는 도로에서 스노우 체인을 장착하면 도로와 타이어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스노우 체인이 앞바퀴용, 뒷바퀴용이 따로 있군요. 이게 전륜 구동, 후륜 구동이 있습니다. 차량이. 네, 그래서 뒤에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륜 구동이면. 후륜 구동이면 전륜에 하면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앞에 대부분 이제 승용차들은 전륜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앞바퀴에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군요. 제가 차를 네. 없다 보니까. 사륜 구동이 이제 드물거든요. 네, 대부분 그래서 이제 바퀴 2개인 경우, 그러니까 2개로 이제 구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륜 구동, 후륜 구동 이렇게 나뉘는데. 네. 보통 이제 승용차는 전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저보다 잘하시네. 역시 순철 씨는 남자고 저는 잘 모르는 기계 쪽에 저도 자동차 잘 모르는데. 전 기계 쪽에 약한 여자니까. 그리고 요새 차량 이제 수동키가 아니라 자동키, 스마트키 아닙니까? 네, 스마트키도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네, 스마트키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네. 요즘 거의 다 그렇죠. 다 스마트키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스마트키도 얼 수가 있어요. 추운 곳에 스마트키를 놔두면요,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서 방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키도 주머니나 가방 속 이렇게 따뜻한 곳에 보관해서 방전되는 거, 어는 거를 방지하셔야겠어요. 그래요. 네. 이 작가님이 직접 경험을 하셨나 봐요. 네, 좀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 이렇게 예. 자기가 경험해봤다고 쓰셨어요. 근데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경험해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게 있나 봐요. 저도 이제 처음 이렇게 느낀 건데 스마트키도 여러분 언답니다. 방전될 수 있으니까 배터리가. 네. 시동 안 걸리면 문 안 열리면 진짜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스마트키도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지금까지 분야별 월동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유튜브에서 이게 또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월동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요즘 이 하도 해외 직구가 많아요. 해외 직구 그렇죠. 열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해외 직구 초보자들이 알면 유용한 해외 직구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그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 해외 직구가 또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제 주변에도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왠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아직 시도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찾아봤어요. 오. 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해외 직구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한다고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는 거다. 네.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물건을 살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하고 네. 주소를 적고 장바구니에 물건 담고 신용카드 입력해서 결제하면 끝입니다. 이거 그냥 우리 보통 한국 쇼핑몰에서 하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습니다. 다르죠? 이게 다른 게 또 있죠. 당연히 해외에서 사야 되니까. 네. 이 국내 쇼핑몰과 쇼핑하는 건 같은데 국내로 직접 보내주는 쇼핑몰도 있고 미국 내에만 배송이 되는 사이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외 배송이 되는 곳이라면 한국 주소를 영문으로 변환해서 입력하면 되고 해외 배송이 안 되는 쇼핑몰이면 배송 대행지, 그러니까 줄여서 배대지라고 그럽니다. 배대지? 네. 뭔가 배대지 같기도 하고 되게 어감이 배송 귀엽네요. 대행지, 배대지. 아. 네, 배대지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 한 곳인가요? 이런 업체가? 배송 대행지 업체가 여러 곳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한 곳을 선택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됩니다. 뭔가 나랑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사이트를 선택해서 또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우리도 쇼핑몰이 많잖아요. 음. 배대지도 이제 많은 거예요. 네. 미국을 예로 좀 들어볼게요. 네. 회원 가입을 하면 배송 대행지의 미국 내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주별로 세금 체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세금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주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주에 배송 대행지가 있는 업체를 찾아서 하면 된다. 네. 이런 말이군요. 네. 세금이 싼 주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면? 배송 대행지 주소를 입력하고 나서 결제 금액에 텍스가 세금이죠. 텍스가 얼마나 표시되는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한 다음에 주소를 적어서 넣으면 됩니다. 이 미국 내 주소를 입력하고 결제를 누르면 물건 사기는 끝. 그러면 그 물건이 선택한 배송 대행지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한국으로 이제 다시 받으려면 네, 지금 아직 미국에 있는 거니까. 네, 배송 대행지 업체 사이트로 가서 한 번 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배송 대행 신청서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 업체 주소와 어떤 물건을 샀는지 물건명과 구입한 가격을 적고 배송받을 한국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이제 물건이 그쪽으로 도착을 하면 배송비를 참고하는 문자가 오는데요. 이 배송비를 결제하면 한국 집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과정만 더 추가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요즘 구매 대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죠? 오키씨처럼 배송 대행지에 가입해서 직구를 하는 게 어렵다면 어렵죠? 네. 처음 하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니까.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구매 대행은 대개 옷의 경우에 말이죠. 네.
구매를 대신 해주는 수수료가 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외 직구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낯설고 어렵다 하는 분들은 좀 수수료를 조금 더 낼지라도 그 수수료를 좀 붙은 가격을 더 내더라도 구매 대행을 이용하면 일단 마음은 편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구매 대행은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현지에 있는 분들이 그 해외 직구를 하려고 하는데 국내 카드를 받아주지 않는 사이트라고 할 경우에 현지 분들이 운영을 하는 구매 대행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쇼핑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게 관세거든요. 관세.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싸게 사려다가 오히려 세금 때문에 더 비싸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해외 직구의 면세 혜택이 또 어떻게 되죠? 먼저 미국에서 해외 직구를 한다면 $200까지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 내 배송료와 미국 내 세금을 포함한 가격이 $200가 넘지 않으면 한국에 들어올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200 넘으면 8에서 13%의 이 관세를 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부가세 10%가 붙죠. 또한 합산과세라고 있어요. 합산과세. 합산과세? 합산과세가 뭐냐면 이 이틀 전에 $180 정도를 구매를 했고 이틀 후에 $100를 구매하게 되는데 구매는 다른 날 했지만 항공시간이나 현지 사정으로 두 제품이 같은 날 도착해서 같은 날 통관을 하게 된다면 아이고 저런. 이 합산한 금액이 $200가 넘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관부가세가 붙습니다. 이거는 정말 운인데요, 운? 그렇습니다. 위험해요. 네. 이거를 방지하려면은 상품을 여러 개 산다면 좀 시간 차이를 두고 해야 그렇습니다. 상품이 따로따로 와서 $200를 넘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겠네요. 예, 적어도 이제 일주일 이상은 좀 시간차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 있습니다. 금지. 네, 그래서 꼭 이거는 이제 유의를 하셔야 돼요. 양해를 하셔야 되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스피린 같은 의약품, 그리고 육포, 유제품,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 총기류, 배터리 등은 아예 통관이 안 되고 100% 폐기 처분됩니다. 폐기 처분. 샀다가 받아보지도 못하고 돈만 내고 폐기 처분될 수가 있겠네요. 총 사지 마세요, 여러분. 총을 왜 삽니까? 무슨 의도로 사려는 거예요? 총을 진짜. 총을 사시면 안 된다, 여러분. 근데 육포도 안 된다는 건 되게 희한하네요. 육포 안 된다네요. 근데 주변에 보면 비타민을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던데요. 예, 비타민 같은 경우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들어가거든요.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는 최대 6병까지 직구가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금지 품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은 정말 쇼핑도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훨씬 더 내가 이 사람과 똑같은 물건을 샀는데 나는 더 싸게 샀다.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이런 노하우를 알아두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철 씨의 말 참고해서 알뜰한 해외 직구에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의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어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이제 빨리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퇴근 언제 할 거냐고.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나 회사 관두게 됐어. 그럼 다음 달 생활비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찾아보자, 여보. 실업급여가 늘어납니다. 제이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에요.
내일부터 정규직으로 출근해요. 정규직 전환이 쉬워집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근합니다. 자, 이번엔 옥디의 시간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이죠.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복제를 하면서까지 갖고 싶은 미술품 1위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죠. 네. 이 작품은 노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타리 스타리 나이 이 노래 순철 씨가 불러주세요. 저보다 잘하시니까. 스타리 스타리 나이. 아, 네, 그런 노래입니다. 일단 네. 아시겠죠? 이후엔 가사를 몰라요. 그냥 그거죠. 그냥 스타리 스타리 나이만 아는 건데 아무튼 돈 맥클린이 부른 빈센트라는 곡입니다. 네. 고흐의 일기나 작품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곡이라고 해요. 이렇게 음악까지 나올 정도로 고흐는 정말 유명한 화가고요. 또 이 많은 분들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알고 계실 거예요. 고흐의 그림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을 듣고 그림을 본다면 또 다른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해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흐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살아생전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던데. 네, 생전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팔지 못했거든요. 가난하고 불우하게 살았지만요. 사후에 엄청나게 사랑받는 화가가 바로 네덜란드 태생의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런데 이 고흐가요. 동지였던 고갱과 미술적 견해 차이로 다툰 후에 귀를 자른 사건이 되게 유명하죠.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귀를 자른 후에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갱이 떠난 건가요? 이 사건으로 고갱이 떠난 게 아니라요. 미술적 견해 차이. 맨 처음에 고흐는요. 고갱과 같이 그런 미술 공동체 같은 마을을 형성하고 싶어 했어요. 다른 화가들과 같이. 그래서 고갱과 같이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고갱과 자꾸 그런 미술적 견해 차이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고흐가 그리고 싶은 그림과 고갱이 그리고 싶은 그림이 다른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갈등을 빚다가 결국 고갱이 다른 데로 떠나버려요. 그래서 고흐가 고갱이 떠나버리자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는 지금 그림도 잘 안 팔리고 잘 안 되는데 같이 그림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까지 떠나가는구나. 이런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 충격이 귀를 자르게 된 거예요. 귀를 자르게 됐고. 네, 그 귀를 자르고 난 뒤에 떠난 거예요, 그럼? 네, 그런 거죠. 아니요, 떠나고 나서 귀를 자른 거죠. 떠나고 나서 네, 그 상실감에. 그래서 그런 귀를 자르면서도 그 고흐가 약간 정신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태에. 그래서 발작과 환각 증상이 되게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고흐가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생레미 정신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권총 자살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유명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정신병원 내에서 한 100점 정도의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별이 빛나는 밤도 그럼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린 그림인가요? 네, 정신병원에서 고흐가 죽기 1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그러고 보면 말이죠. 고흐가 굉장히 밤을 좋아했던 그림을 그리는 사람, 화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고흐는 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좋아했던 밤이 만큼 아니라 밤. 네, 밤을 좋아했어요. 어두운 밤, 먹는 밤 아니고. 그래서 그 밤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작품도 있었고요.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흐에게요, 밤은 자기한테 무한한 표현의 대상이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던 거예요. 또 낮에 가려져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밤이 오히려 진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별이 빛나는 밤 작품에서요, 사람이 사는 마을을 고요하게 표현했고요. 오히려 밤하늘과 별과 구름을 에너지가 느껴질 정도로 역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밤은 어둡지만
뭔가 굉장히 밝은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 그림이 그런 에너지가 느껴질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남긴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해가 뜨기 한참 전에 창문을 통해 아무것도 없고 아주 커 보이는 샛별밖에 없는 시골을 보았다. 이 커다란 샛별이 그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의 가운데서 조금 왼쪽에 있는 가장 밝고 크게 빛나는 흰 별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밤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위에는 커다란 금음달이 노랗게 빛나고 있습니다. 고흐는 달과 별 주위에 짧은 점선을 동그랗게 이어 그려서 달과 별이 사방으로 쏟아내는 빛을 표현했습니다. 짙은 푸른 밤 또한 색을 한 번에 칠하지 않고 짧은 점선을 이어 그리면서 마치 그 점선의 방향대로 밤이 움직이고 있는 듯이 바람에 따라 흐르는 듯이 표현했습니다. 또 밤하늘을 관통하는 흰 구름은 소용돌이 치듯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구름이 흐르는 듯이 더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반면 밤하늘 아래 납작 엎드려 있는 마을은 몇몇 집이 불을 밝히고 있지만 거의 어둠 속에 묻혀 있어서 정적이고 고요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그림 왼쪽에 검은색 형체가 보입니다. 마치 불꽃처럼 그림 바닥에서 하늘을 향해 쭉 뻗어있는 이 형체는 죽음과 애도 그리고 무덤을 뜻하는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고흐는 죽음을 불길하게 여기기보다는 별에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뜻하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마치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반면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뾰족한 교회의 첨탑은 하늘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늘에 닿으려 노력하지만 자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걸 나타내는 고흐의 뜻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또 재밌는 건요. 이 그림을 언제 그렸을지 유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흐의 그림처럼 1889년 여름에 금음달과 샛별이 같이 뜬 날은 6월 23일, 7월 23일, 8월 22일 3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월에는 금음달 바로 아래에 샛별만큼 밝은 별이 하나 더 보인 날이었고요. 8월엔 금음달이 샛별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요. 고흐가 새벽에 밤하늘을 본 날이 6월 23일 3, 4시쯤이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되게 신기하죠? 그림만 봐도 그 당시를 언제 그렸는지 유추할 수 있다는 게. 예. 네. 자, 아까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고흐의 마지막 최후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권총 자살이요? 네, 그렇습니다. 고흐의 동생은요, 형에 대한 굉장히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네. 형은 굉장히 잘 될 거야. 형은 훌륭한 화가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동생의 절대적인 믿음과 경제적인 지원에 부응하지 못한 게 고흐에게는 아마 되게 마음속에 큰 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작으로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림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해졌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물감 튜브를 빨아먹다가요. 발작이 진정되면 다시 그림을 그리곤 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그림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느껴지죠. 네네네. 그러다가 1890년에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고요. 동생 테오에게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네. 그리고 고흐가 죽은 지 6개월 후에 동생 테오도 숨을 거둡니다. 네. 정신병원에서 별빛만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꿈을 꿨던 고흐. 그가 남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밤하늘의 생동감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처럼 듣고 싶은 이 명화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KTV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앤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약이랑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오늘은 약을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을 먹을 때 자칫 독이 될 수 있는 음식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변비약과 우유는 같이 드시지 마세요. 변비약은 그 약 성분이 대장까지 도달한 후에 약효가 대장에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약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코팅이 식도와 위 작은 창자들을 통과할 때까지는 안 녹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유를 함께 드시면 위에서 약을 녹입니다. 그러면 변비약이 대장에서 발휘해야 할 효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또 위에서 녹은 약이 위를 자극해서 속이 쓰리거나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군요. 가급적 코팅된 약은 우유랑 먹지 않기로 해요. 두 번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딸기와 바나나를 주의하세요. 딸기와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고혈압 약과 함께 드시면 칼륨 과잉 현상이 나타나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근육통이 생길 수 있다는군요. 아울러 알러지약과 바나나, 딸기, 오렌지 등 칼륨이 함유된 음식을 같이 드시면 약효가 떨어진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빈혈약과 녹차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특히 약을 드시는 순간에만 녹차를 피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빈혈약을 드시는 기간에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녹차에 많이 함유된 타닌 성분이 철분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빈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피임약과 인삼도 함께 드시면 안 좋다고 하는데요. 인삼은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 또한 높아진다는 거죠. 다만 인삼에는 항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적당량까지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감기약과 초콜릿은 함께 드시면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감기약이나 진통제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카페인 함유 식품, 즉 초콜릿, 커피, 콜라 등과 감기약을 함께 드시면 카페인 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불안,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섯째, 해열제는 빵이나 밥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빵 등에 다량 함유된 탄수화물이 해열제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랍니다. 삼시세끼 밥을 안 먹을 순 없으니까 가급적 빵은 피하시고 밥은 잡곡밥으로 드시면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해열제는 식전 공복 상태에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보통의 경우에는 병원과 약국을 거쳐서 약을 처방받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혹시 그렇지 못했을 때라도 오늘 설명드린 것들 상식으로 갖고 계시다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음식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듯이 약도 모든 음식과 궁합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앞으로 조심해야겠어요.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아프지 않는 게 네. 좀 좋죠. 애초에 아프지 않는 게 제일 네. 좋죠. 근데 이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기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고쳐야 잘 돌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아프면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약. 약이기 때문에 오늘 정보를 얻었으니까 앞으로는 약을 드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사와 약사와 꼭 상의를 하셔서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2월 3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내일 이창호 씨와 함께 오후 1시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